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챕터 2장 국민경제 구조와 거시경제 변수들에 대한 이해인데요. 52페이지 물가서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서 같이 보실게요. 자, 우리 물가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제 보려는 거시경제 모형이 어떻게 되어 있냐라고 하면 수평축에는 모든 생산물을 다 더합니다. 이렇게 다 더해요. 요거를 우리가 국민소득, 주로 이제 Y라고 많이 쓰고, 대표적인 국민소득이 GDP, 이렇게 사용할 겁니다. 자, 이쪽도 이제 각각의 상품 시장의 가격들을 다 합해서 나타내는 거, 이게 바로 물가 지수다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요거를 우리가 살펴본 거고, 이번 시간에는 요거 물가에 대해서 한번 볼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두 번째 줄에 가보시면은 GDP와 같이 총량 변수라고 되어 있죠. aggregate라는 총 합했다는 변수예요. 그래서 저는 summation이라고 표시했습니다. 그거에 상응하는 가격 변수가 필요한데 이거를 물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물가는요, 화폐 단위로 표시한 개별 상품들의 가격을 평균한 겁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가격 수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장 전체에 해당하는 가격들을 다 합친 거예요. 그래서 가격 프라이스 레벨이다 해가지고요, 가격 수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물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총 생산에 직접 대응하는 총량 변수, 이걸 측정하는 방법이 거기 보시면은 GDP 디플레이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GDP 디플레이터는 요거는 이제 명목 소득과 그리고 명목 GDP랑 실질 GDP의 차이로 나타내요. 여기가 이제 명목 GDP가 있고, 명목 GDP, 기준연도 가격을 기반으로 한 실질 GDP, 이렇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명목 GDP는요,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P1과 Q1 이렇게 있고, 실질 GDP는 기준연도, 베이스 연도의 가격으로 이렇게 물가 수준으로 나타냅니다. 이게 바로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눠준 거죠. 자, 그럼 이거 차이가 발생하는 거는 뭐 때문에 발생합니까? 라고 하면은 P 때문에 차이가 발생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목 GDP를 오른쪽에 나와 있죠. 실질 GDP로 나눠주고 곱하기 100 해줍니다. 그렇게 된 게 GDP 디플레이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두 번째 달러 53페이지에 그 식은 그냥 여러분들이 사과 배 해서 그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하점자로 나타내는 게 좀 보기 편할 것 같습니다. 자, 동일한 Q를 여기다 곱했어요. 이 동일한 Q가 요거 비교년도죠. 비교년도에 Q를 가지고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을 우리가 파세 가격 지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파세 가격 지수. 가격 지수. 그래서 다음 달락에 우리 빨간 색깔로 나와 있죠. 가중치가 변합니다. 그러니까 비교년도에 Q를 하다 보니까 그때 Q를 곱해주니까 가중치가 좀 변합니다. 자, 이거 외에 거기 보시면은 GDP에는 모든 게 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달락 볼까요? 그 국민경제 최종 생산물을 다 평균적으로 합치는 개념이 여기 나와 있는 GDP 디플레이터인데 그게 아니라 특정 재화, 특정이라는 말 잘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비자가 많이 쓰는 상품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소비자들이 많이 쓰는 상품 묶음들을 이렇게 나타내서 계산하는 것을 소비자 물가지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생산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상품 묶음들을 묶어가지고 표현하는 게 생산자 물가지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물가지수랑 생산자 물가지수를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요. 자, 그러면 이게 특정 재화, 소비자들이 주로 많이 쓰는 것을 사용한 것인데 밑에 맨 마지막 제줄에 보시면 38개 도시에서 판매되는 생필품 460개의 가격 변동을 조사하게 된 것을 소비자 물가지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보시면 소비자 물가지수는요, 위에 거랑은 조금 달라요. 뭐냐면 P0랑 P1이 얼마나 변했니 요거 차이인데 뒤에 곱해지는 Q를 곱해줄 때 과거의 상품 묶음들을 이렇게 집어넣게 됩니다. 기준 연도의 상품 묶음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물가의 변화 크기를 나타내요. 기준 연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생산자 물가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산자 물가지수도 똑같이 P0랑 P1 하는데 뒤에 곱해지는 게 이렇게 Q0를 곱해주게 돼요. 자, 이렇게 우리가 기준 연도의 상품 묶음 바스켓을 가지고 나타내는 것을 똑같은 거죠. 라스파레스 물가지수 이렇게 표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 세 번째 단락에 보시면은 곱해지는 게 과거의 상품 묶음 해서요. 라스파레스 지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산자 물가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비자가 주로 사용하는 품목들을 나타내는 게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품목들을 나타내는 게 생산자 물가지수 이렇게 돼 있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정도요. 생산자 물가지수 두 번째 줄 보시면 생산자의 출하 단계에서 기업들 간의 상호 간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재원화 서비스를 우리가 평균적인 가격 수준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먼저 첫 번째는 물가지수를 측정하는 방법을 봤고요. 자, 우리의 관심사는 이 물가 수준 자체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관심사인데 그것을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선 첫 번째 줄에 보시면 물가 수준은 대부분 나라에서는 경제 규모가 당연히 잘 돌아가게 되니까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게 보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물가 수준 자체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인플레이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물가 수준이 얼마나 빠르게 올라가는가 그걸 보려고 하는 게 어느 정도 상승하는지를 알려고 하면 인플레이션율 해서 물가 상승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그냥 물가 수준이고 얘가 물가가 얼마나 빠르게 더 변합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파이라고 이렇게 많이 쓰는데 요거를 인플레이션율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물가 상승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 인플레이션율은 거기 네 번째네요. 주어진 기간 동안의 물가의 변화율 이렇게요. 일정 기간 동안이에요. 그래서 주어진 기간 동안에 물가가 얼마나 변화했는가 물가의 변화율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됩니다. 아셨죠? 네. 자, 그래서 보통 1년 단위로 하기도 하고요. 1개월 단위로 하기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은 55페이지에 자, 거기 보니까 위에 소비자 물가지수, GDP 디플레이터 해가지고 거기 보니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거의 비슷하게 변합니다. 근데 이제 바스켓의 바운더리가 GDP가 제일 크고 얘네들은 좀 작겠죠. 생산자가 소비자보다는 더 거래량이 많아서 품목수는 생산자가 소비자 물가지수보다는 생산자 물가지수가 더 큰 게 일반적입니다. 자, 거기 보시면 2016년과 17년 사이의 인플레이션율은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하면은 이거 변화율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제 기준연도가 거기 보시면 2016년이고 비교연도가 2017년이라고 하면 기준연도 물가에다가 비교연도에 이렇게 물가를 이렇게 한 거에다 곱하기 율이니까 100% 이렇게 나타내긴 합니다. 아셨죠?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명목 GDP 증가율, 실질 GDP 증가율, 인플레이션율 이렇게 관계를 우리가 나타내려고 합니다. 자, 인플레이션율, 인플레이션과 명목과 실질과의 관계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뭡니까? 라고 하면은요. 명목은 우리가 화폐 가치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P 곱하기 Q 해서 P까지 고려한 건데 실질은 우리가 거기서 P를 뺀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요. 우리 여기 GDP 디플레이터율 여기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하면 실질 GDP,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눠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 요거 물가지수예요. 그래서 거기 시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명목 GDP다라고 하면 명목 GDP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실질 GDP에다가 곱하기 물가지수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뭐 쉽게 얘기하면 GDP 디플레이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뭐 이 식을 그대로 밑으로 내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GDP 디플레이터라는 것은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눠준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그대로 이렇게 가지고 온 게 그래서 명목 GDP는 실질 GDP 곱하기 물가지수 이렇게 나타낸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6페이지 가보시면 이거를 변화율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변화율은요, 우리가 나중에 이 명목 GDP를 대문자 Y라고 쓰고 실질 GDP를 스몰 y라고 이렇게 많이 써요. 그리고 물가지수는 이거 그냥 P라고 쓸까요? 이렇게.
그래서 물가지수 P라고 이렇게 쓰게 되면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명목 GDP의 성장률, 이게 밑에 각 주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림짐작으로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닌데 비슷하게 보면 명목 소득의 변화율, 증가율은 실질 GDP의 변화율 곱하기는 더하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가 상승률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거기 밑에 예를 들어 마지막 제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얘가 없으면 어떻게 돼? 물가 상승률이 얘가 빵이면 명목과 실질은 똑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그 마지막 제출에 보시면 실질 GDP 성장률이 5%이고 얘가 5%입니다. 5%이고 인플레이션율이 3%라고 하면 자, 그러면 명목 GDP의 성장률은 8%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밑에 소비자 물가지수의 문제점 보시면 우리가 소비자, 생산자, GDP 디플레이터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여기서 소비자 물가지수의 문제점 한 개라고 할까요? 그걸 좀 한번 볼게요. 자, 뭐 생산자 물가지수도 같은 맥락이에요. 라스파레스 방식은 기준 연도의 상품 묶음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볼게요. 거기 보니까 소비자 물가지수는 우리 관심을 갖고 있는 재화들을 품목을 대상으로 하는데 거기 보니까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과대평가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니, 왜 과대평가하지? 정확하게 평가 못하고 이 뭐 미시에서도 우리가 살펴보긴 하죠. 첫 번째는요. 소비자 물가지수는 상품 간의 대체성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대체 편의가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봤을 때 맞습니다. 싸진 거를 비싸진 거 대신 싸진 걸 많이 선택해야 된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거기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상대 가격이 바뀜에 따라 보다 싸진 물건을 더 많이 소비하고 비싸진 물건을 줄여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자, 거기 다음 단락에 보시면 상품 구입 장소 간의 대체성을 무시합니다. 이게 다 대체편인데 이거는 첫 번째 이렇게 쓸까요? 과대평가하게 되는 이유가 대체편이라고 이제 크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바이어스가 발생하는데 우선 첫 번째는 상품 간의 대체편의가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또 상품 간뿐만 아니라 거기 보시면 구입 장소 간 대체성을 무시합니다. 구입 장소 간의 대체 편의가 또 발생해요. 아니, 우리가 외국에서 싼 물건을 싸게 살 수 있으면 공동구매 아니면 직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거를 거래선을 변경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제대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보시면 이건 다 이제 대체 편이고요. 그다음 이제 거기 보니까 상품의 질적 향상을 무시합니다. 질적인 측면에서 향상을 반영하지 못한다라는 게 이제 반영하지 못해. 요게 또 하나의 문제입니다. 거기 보니까 똑같은 크기의 TV를 구입해도 올해 신상품과 몇 년 전과 보면 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졌는데 가격이 그래도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질적 측면에서 내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합니다. 자, 마찬가지로요. 네 번째 보시면 이게 두 개 이렇게 묶을 수 있겠네요. 자, 57페이지 첫 번째 줄 신상품의 출현을 고려하지 않는다. 그렇죠? 신상품을 이게 고려하지 않네요. 고려를 제대로 못해. 이렇게. 아니, 왜 신상품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특히 첨단 제품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처음에 나왔을 때 출시했을 때는 가격이 되게 비싸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가격이 조금씩 싸지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 좀 기다렸다가 그 상품을 구입을 하는데 싸게 됐을 때 구입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당연히 옛날 상품 이제 그거를 구입 많이 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신상품이 또 등장하게 되면 상품의 또 선택의 소비자의 선택 폭도 많아질 뿐만 아니라 다음 줄 가보시면 급속하게 가격이 이렇게 하락하는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새로운 상품 같은 경우는 다섯 번째 줄 보시면 보통 물가 하락이 이루어진 다음에 상품 바구니에 이렇게 딱 우리가 장바구니에 담게 되는데 그런 물가 하락의 효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과대평가 될 수가 있고요.
자, 이런 문제가 과대평가가 문제가 되면 뭐 왜 문제인데? 문제는 뭐 특별한 거라기보다는 거기 보시면 다음 단락에 나와 있는데 이제 연금을 거기 나와 있죠. 두 번째 줄에 연금을 비롯한 많은 계약들이 실질 가치를 그대로 유지해야 되는데 이래서 발생하는 문제가 연금이라든가 그러니까 노후에 대비했는데 내가 매년 1년에 아니면 매달 1,000만 원씩 받기로 했다. 많이 받는 거잖아, 지금. 근데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면 나중에 1,000만 원은 지금의 100만 원 가치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명목으로 우리가 받게 되면 이게 손해가 될 수가 있다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소비자 물가지수에 연동을 해서 법제화를 해야 되는데 거기 밑에 한번 볼게요. 연금의 명목 지출액을 물가지수에 연동해가지고 자동으로 증가하게 되는데 거기 보시면 콜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금을 기준으로 할 때 여기 나와 있는 소비자 물가를 기준으로 해버리게 되면은요. 자, 실제 물가의 변화를 과장해서 표현하게 되면은 자, 받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연금을 과도하게 지불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정부의 재정 부담이 더 커지게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이게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다음 네 번째 실업률과 관련된 것들 한번 살펴볼게요. 실업률. 자, 우선 실업률은요, 첫 번째 단락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밑에서 세 번째 줄 볼게요. 실업률을 계산하려면 대상을 먼저 잡아야 됩니다. 1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하고요. 15세 미만은 뺍니다. 왜냐면 일할 노동 가능, 생산 가능 인구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15세 미만은 제외를 합니다. 제외를 하고 15세 이상 인구들 중에서 그 맨 마지막 제줄도 빼요.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빠져요. 어떤 사람들이 빠집니까? 라고 하면 이 사람들은 군인이야. 이 군인한테 막 직장 있으세요? 이러면 안 되지. 취업한 사람으로 보기도 그렇고. 그리고 교도소에 감옥이 있어요. 교도소에서 내가 징역을 살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것도 그냥 뭐 취업했다고 얘기하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아예 제외한 사람들을 우리가 요 위에 있는 사람을 생산 가능 인구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 노란 색깔 돼 있는 게 생산 가능 인구. 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노동 가능 인구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자, 그 다음에 59페이지가 보니까 이걸 다시 경제활동 인구랑 비경활 인구로 나눕니다. 이 중에서 아예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빠져야지, 이렇게. 이렇게 된 사람들 우리가 N이라고 쓸게요. 비경활 인구,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경활 인구. 네, 아시겠죠? 비경제활동 인구.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자, 그래서 비경활 인구에는 아예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일할 의사가 없어. 이렇게 되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두 번째 줄에 학생, 주부, 취업할 능력 없는 노약자와 환자 빠집니다. 학생의 본업은 이제 공부하는 거니까, 그리고 주부, 그리고 뭐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노약자, 그리고 환자, 이런 사람들은 비경활 인구로 빠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나머지 사람들이 이제 경제활동 인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경활 인구. 그 중에서 이제 취업한 사람이 있고요. 요거를 취업자. 이렇게.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여기 취업을 못한 사람을 이 사람들을 실업자. 그러니까 실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15세 이상이 돼야 되고 아예 일할 의사가 없으면 안 돼. 일할 의사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일자리를 구하려고 나서는데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을 실업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밑에 첫 번째는 생산 가능 인구에서 경제 활동 참가율 해가지고요. 거기 보시면 생산 가능 인구가 분모가 돼요. 경제 활동 인구 되고요. 주의하셔야 될 거는 우리가 실업률 요거 계산하잖아요. 그래서 이 실업률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분모가 거기 나와 있는 경제 활동 인구야. 그래서 취업자와 실업자에서 실업자 수 이렇게 해서 곱하기 100 이렇게 해서 나타내게 됩니다. 퍼센티지로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셨죠? 자,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우리가 취업한 사람은 그러면 어떤 사람을 취업한 사람으로 볼 거니 하면 돈을 벌기 위해서 노동을 한 사람인데요. 그 맨 마지막 제줄에 보시면은요. 일주일당 1시간 이상 수입을 목적으로 일했는가? 그걸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측정 대상이 되는 그 시기에 일주일간
1시간 이상만 일하면 돼요. 1시간 이상. 이게 뭐 기준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좀 뭐 나라마다 이렇게 통일시키려고 1시간 이상 일을 했으면 우리가 취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국제노동기구인 ILO가 권장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좋게 얘기하면 한 8시간 이상 뭐 어쩌고저쩌고 아니면 40시간 이상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그렇게도 물어보긴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1시간 이상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언제나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슈가 거기 밑에 보시면 두 번째 단락에 빨간 색깔 있죠? 실망 노동자가 문제입니다. 문제라는 건 이제 뭐냐면 실망했다는 거야. 원래 실업 상태에 있었는데 자꾸 실업 상태에 빠지다 보면은 이제 사람들의 의욕이 없어지게 되는 거야. 나는 안 돼 이런 생각이 돼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이 이렇게 아예 일할 의사가 없어져서 좌절에 빠져서 밑으로 내려가 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한번 볼게요. 두 번째 단락 보시죠.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줄. 하지만 실제로 구직 활동을 하고 있다면 그거는 실업자로 간주되는데 구직 활동을 안 한다면 비경한 인구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세 줄, 네 줄 내려가 보시면 이와 같이 빨간 색깔 보세요. 일자리 찾기를 포기한 사람. 예, 그래서 구직 활동을 포기했다라고 하면은 좌절한 거죠. 안 되나 보다 해서 그런 사람들이 실망 노동자가 되고요. 그래서 비경한 인구로 간주되기 때문에 실업자 계산 시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게 되면 실망 노동자가 증가하게 되면 증가 시 아시겠지만 우리가 여기 실망 노동자 증가하면 U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니까 이 실업자 수가 밑으로 줄어들어요. 실업자 수가 줄고 얘가 줄고 이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라고 하면 실업률은 하락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망 실업자를 제대로 이렇게 반영을 고려하지 않게 되면 맨 마지막 줄에 실업 상태를 과소평가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이제 실업률과 거기 보시면은 실질 GDP 간의 관계를 오쿤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오쿤의 법칙, 이렇게요. 자, 거기다가 우리가 그림을 하나, 산발이 그림을 좀 그려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중에 여기 인플레이션율 해서 물가 상승률, 요거 뭐 파이라고 할게요. P라고 써도 되고요. 얘랑 여기 보시면 실업률과의 관계가 있고요. 얘랑 또 국민소득과의 관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 물가 상승률과 요거 P라고 써도 돼요. 우선 PY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게 AS 곡선이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게 이게 필립스 커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필립스 곡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두 개 필립스 곡선과 AS 곡선은 완전히 대동소이하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왜 이렇게 되는데? 라고 하면은요, 이 두 개는 사실은 뭔가 동전을 뒤집은 양면입니다. 그래서 경기가 침체돼서 국민소득이 줄어들면 실업률은 올라가고 마이너스 관계인데, 이 관계가 뭐 없을까? 해가지고 이 관계를 우리가 나타낸 게 오쿤이라는 학자가 만들어낸 오쿤의 법칙,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맨 마지막 zet줄에 일찍이 경제학자인 오쿤이라는 학자는 실질 GDP의 성장률과 경제 성장률과 또 실업률과 이제 비율로 맞춰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냥 Y라는 국민소득을 그냥 여기다 표현했지만 변화율과 변화율 이렇게 맞춰야 되긴 할 겁니다. 안정적인 마이너스 관계가 있다는 것을 밝혀냈고요. 그걸 바로 오쿤의 법칙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거기 61페이지 가보시면 실질 GDP의 성장률, 그게 이제 경제 성장률이에요. 그래서 경제 성장률은 거기 보니까 G, Y의 T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얘는 장기 평균 GDP의 성장률, 장기 경제 성장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G, Y, 이거는 N기까지 다 가는 장기 성장률. 자, 다시요. 얘는 그냥 경제 성장률이에요. 경제 성장률. 이렇게 돼 있고, 얘는 장기의 성장률입니다. 장기의 평균 GDP 성장률. 그래서 장기 평균 경제 성장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경제 성장률. 네, 이렇게 돼 있고, 자, 얘는 거기 보니까 빼기 B. B는 뭐 그 정도의 탄력성을 표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다 U, T기에서 U T-1 이렇게 표현이 돼 있죠. 거기 보시면은
UT는 T기의 실업률 하니까 여기 실업률의 어떤 차이, 변화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우리 밑에 2-17식이라고 돼 있네요. 요거는 바로 실업률의 변화, 이걸 뜻하는 거죠. 그래서 실업률의 변화 이렇게 나타내고요. 이 B가 뭐예요? B가 뭡니까? B는 거기 보니까 대체로 뭐 플러스가 될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냥 여기다 마이너스를 넣고 얘는 플러스가 되는 건데, 거기 실질 GDP의 성장률은 실업률의 변화가 없을 경우, 만약에 얘가 실업률의 변화가 없으면 지금 현재 경제 평균, 장기적인 평균 성장률과 같아요. 근데 지금 실업률의 변화가 있으면 경제 성장률은 지금 장기적인 평균 성장률과 괴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요거를 그러니까 이쪽으로 마이너스로 해서 빼서 표현하기도 해요. 얘를 1, 2 넘기고 얘를 1, 2 넘겨서 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실업률의 1%포인트 증가는 실업률의 변화예요. 그래서 B는 실업률이 1%포인트 변화 시, 네. 장기 평균 GDP의 성장률로부터 얼마나 변하는가? 실질 GDP의 성장률이 B만큼 감소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실질 GDP의 성장률은 B%만큼이 되겠죠. 감소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업률이 여기 나와 있는 GDP 변화율의 성장률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 그거를 나타내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뭐 밑에 내용은 이제 숫자로 해서 뭐 설명하고 있는데 참고로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자, 두 번째 줄 보세요. 성장률이 하락해도 괜찮다, 어쩌고 증가할수록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세 번째 줄 보시면 성장률이 감소한다라는 것은 그냥 이걸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야. 자, 다음 줄에 보세요. 성장률의 감소는 실업자 수가 증가하는 걸 의미해요. 그 성장률이 감소한다라고 하면 이게 여기에 충격을 쭉 미치게 되는 거죠. 실업률이 증가하게 되는 거야. 그럼 일자리가 자꾸 없어져서 취업을 못하는 사람들, 노동시장이 크게 위축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뭐 이게 중요해? 예, 맞아요. 이게 성장이 잘 되면 실업률이 줄어들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성장을 하게 되면 우리는 좋은 거예요. 성장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당연히 실업자가 줄어들고 고용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고용이 창출되고 이렇게 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이렇게 성장이 되면은. 그래서 실업률은 떨어지고, 그런데 실업률은 하락이죠. 실업률은 반대로 작동하게 됩니다. 하락해야 되는데, 근데 이런 관계가 최근에 깨진다는 거야. 아니, 분명히 성장했는데 고용 창출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래서 거기 마지막 제줄에 볼게요. 노동을 절약하는, 노동을 잘 사용하지 않는, 절감하는, 노동을 잘 사용하지 않는 방식의 기술 진보가 등장하기 시작했고요. 그로 인해 가지고 고용 없는 성장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뭔가 성장을 했는데 고용 창출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고용이 없는 성장, 이런 것들도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오콘의 법칙이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율과의 관계를 나타냈고, 물가랑 실업률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봤습니다. 역시 오른쪽에 정리가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 잘 체크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습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셀프로 한번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그 부록은 여러분들이 우선 살짝 봐주세요. 여기에 뭐 이렇게 암기해도 되는데 뭐 꼭 알아야 될 거라든가 그 관계식이 거기 좀 수학적인 내용이 좀 들어가 있으니까 뭐 그거는 나중에 또 우리가 쓸 때 다시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은 차차 보시고, 다음 시간에 챕터 3장 완전 고용하에 국민소득 결정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